문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수학은 늘 눈에 잘 띄지 않는 뼈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국이 세금을 징수하고 영토를 측량하며 별의 궤적을 따라 바다를 항해하던 그 모든 순간에는 언제나 수학이라는 정교한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이 발전한 결정적인 순간마다 시대를 앞서간 천재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로는 에바리스트 갈루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겨우 20년 남짓한 짧은 삶을 살았지만 현대 수학의 핵심 이론을 남겼습니다. 문제는 그의 삶이 전형적인 성공담이 아니라 비극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갈루아는 1811년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학교 교장에서 시장에까지 당선된 인물로 덕분에 갈루아는 꽤 풍족한 유년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15살의 우연한 계기로 수학에 깊이 빠져든 그는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지만 수학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다른 과목은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교사와 학생들을 무시하기 일쑤여서 생활기록부에는 기이하고 괴팍하다는 평가가 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의 목표는 당시 최고의 수학 엘리트 코스였던 에콜 폴리테크니크에 입학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2번이나 입학을 거절당했습니다. 갈루아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남들에게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계산을 암산으로 처리하거나 여러 단계의 증명을 한두 문장으로 압축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면접관들이 질문을 던지면 갈루아는 이를 자세히 설명하는 대신에 그건 당연한 것인데 왜 묻느냐는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 일화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면접관에게 칠판 지우개를 던져서 이마에 명중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갈루아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이 있었습니다. 2번째 시험을 치를 당시에 그는 자신을 유일하게 이해해줬던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후여서 정신적으로 날이 서 있던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갈루아는 학업 대신 정치 활동에 몸을 던졌고 체포와 수감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수학에 대한 그의 열정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틈틈이 자신의 연구를 정리한 논문을 당시 권위 있는 학자들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수학자였던 코시는 그의 논문을 받고도 잊어버렸고 또 다른 거장 프리에는 그의 논문을 검토하기 직전에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한 여인을 두고 의문의 권총 결투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가 왜 결투를 했는지 그리고 결투 상대가 누구였는지는 오늘날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1832년 결투를 앞두고 죽음을 예감한 그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시간이 없다는 메모와 함께 자신의 수학적 이론을 급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피투성이로 발견된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얼마 안 돼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 겨우 20이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날에 남긴 편지는 14년이 지나서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갈루아 이론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은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학 이론 중 하나이자 현대 수학의 핵심이 됐습니다. 전공 대학생들이 1년 내내 매달려도 이해하기 힘들 만큼 난해한 이 이론을 20살 청년이 죽기 직전 단 하룻밤 만에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수학의 역사는 드라마틱한 이야기와 천재들의 고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수학의 역사를 통해 인류의 발자취를 따라간 문명의 뼈대를 바탕으로 수학사에서 터닝포인트가 된 결정적인 사건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수학 지식이 없어도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그럼 이제 먼 옛날로 돌아가서 수학이 어떻게 문명과 함께 발전해왔는지 그 시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학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학문이 아닙니다. 인류가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낸 가장 현실적인 도구였습니다. 가장 먼저 수학이 발전한 곳은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특히 고대 이집트인들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4600년 전인 기원전 2600년경부터 거대한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대 높이 140m가 넘는 이 압도적인 구조물은 놀랍게도 내면이 정확히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도로 발전된 수학 지식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아쉽게도 고대 이집트인들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피라미드를 건설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동쪽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수학 지식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의 수학 체계 중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바로 60진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간을 60분과 60초 단위로 나누고 원을 360도로 나누는 전통 역시 이 60진법에서 유래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인더스 문명 역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못지않은
고도의 수학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의 수학은 십진법을 채택했고 영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현대 수학의 논리 체계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수학이 비로소 이론이라는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곳은 고대 그리스였습니다. 그리스의 학자들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계산이 왜 항상 성립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섰던 피타고라스는 숫자를 단순한 셈의 도구가 아닌 우주의 질서를 설명하는 언어로 봤습니다. 시간이 흘러 알렉산드리아의 통치자들은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설립해 정책적으로 전 세계의 지식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결과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학문과 수학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알렉산드리아를 대표하는 수학자로는 유클리드를 들 수 있습니다. 유클리드는 그의 저서인 원론을 통해서 논리적 증명이라는 수학적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당대 수학 지식을 집대성한 이 책은 그 무려 2000년이 지난 19세기까지도 서양 수학을 지배하는 교과서가 됐습니다. 하지만 서양의 학문과 수학은 로마 제국의 몰락과 함께 긴 침체기를 맞게 됩니다. 끊길 뻔한 지식을 이어받은 곳은 의외로 이슬람 세계였습니다. 중세 이슬람의 학자들은 그리스의 문헌들을 아랍어로 번역해 지식을 보존했을 뿐 아니라 인도에서 건너온 영의 개념을 받아들여서 오늘날의 아라비아 숫자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특히 알고리즘의 어원이 된 알콰리즈미가 정립한 대수학은 복잡한 문장으로 풀던 수학을 간결한 계산의 영역으로 끌어왔습니다. 이는 계산의 속도와 정확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린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동양에서는 중국의 수학이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수학은 기원전부터 형성돼 발전했고 적어도 15세기까지는 서양 수학보다 더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양은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중국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게 됩니다. 중국의 과학이 유럽에 뒤처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과학을 바라보는 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이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과학을 연구한 반면에 중국은 과학을 실용적인 가치 이상의 것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에서 수학이란 토지를 측량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서양은 당장 지식을 쓸 곳이 없더라도 진리 그 자체에 높은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엄청난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쓸모를 따지지 않고 축적된 서양의 지식은 훗날 과학혁명과 산업화를 이끈 발판이 된 것이었습니다. 15세기 이후 유럽은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고대의 학문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기 유럽의 수학은 이슬람의 정교한 대수학과 그리스의 논리학이 결합해 폭발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인쇄술의 발전으로 지식이 널리 보급됐고 유럽 전역에 설립된 대학교들은 수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17세기 유럽 수학의 중심지는 르네상스를 꽃피우던 이탈리아를 떠나 프랑스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주요 수학자들은 대부분 프랑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섰던 인물이 바로 르네 데카르트와 블레즈 파스칼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사람이 단순히 같은 시대에 산 수학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정반대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카르트는 모든 전통적 권위를 부정하고 오직 인간의 이성만을 진리의 척도로 삼았습니다. 감각도, 전통도, 심지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현실까지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걸 의심한 끝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또 수학자로서 획기적인 방법을 고안해 근대 수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립니다. 데카르트에게 수학은 이성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한 언어였습니다. 그는 좌표계를 도입해서 기하학과 대수를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눈으로 보던 도형을 숫자로 바꾸고 숫자를 다시 공간 위에 그릴 수 있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수학은 더 이상 개별 문제를 푸는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설명하는 보편적인 체계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데카르트는 형식적으로는 신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그의 사상은 점점 신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나의 존재만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리라는 말은 곧 신의 존재조차 확실한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또 다른 천재 블레즈 파스칼은 데카르트와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수학의 모차르트라고 불릴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는 세금 계산 업무를 하던 아버지를 돕기 위해 파스칼린이라는 덧셈과 뺄셈이 가능한 계산기를 만들었는데 이는 역사상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였습니다. 그는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야의 수학에 걸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불확실한 일을 확률로 계산하는 확률론을 창시했고 파스칼의 정리와
파스칼의 삼각형을 만든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데카르트와는 달리 평생을 독실한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파스칼은 이성이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로 정의하면서 이성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데카르트가 이성을 통해 인간의 확실성을 찾았다면 파스칼은 오히려 인간의 나약함과 불완전함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우주의 광대함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이기에 그는 오히려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그 유명한 파스칼의 내기가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신을 믿어서 잃을 건 없지만 믿지 않았다가 나중에 신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손실은 무한대라는 겁니다. 결국 파스칼은 자신의 전공인 확률론을 바탕으로 신이 존재한다는 것에 내기를 걸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수학적 토대 위에서 세상을 바라본 두 천재였지만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프랑스 수학의 황금기를 연 또 다른 인물은 바로 페르마였습니다. 그는 앞선 두 천재와는 다른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법원에서 판사로 일하고 밤에는 수학을 연구했던 이른바 아마추어 수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업적은 절대 취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데카르트와는 독립적으로 좌표계를 발명했고 파스칼과 함께 확률론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것은 그의 업적이 아니라 그가 죽은 뒤에 발견된 한 문장이었습니다. 페르마는 책의 여백에 수많은 메모를 남기곤 했는데 그중 가장 논란이 된 메모가 바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였습니다. 그가 어떤 문제에 대한 놀라운 증명법을 발견했지만 여백이 부족해 적지 못했다는 메모였습니다. 이 장난 같은 메모 한 줄은 이후 350년 동안 전 세계 수학자들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오일러와 가우스 같은 당대 최고의 천재들이 도전했지만 그 누구도 완벽한 증명에 성공하지 못했고 이 문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미해결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이 수수께끼를 끝낸 인물은 영국의 수학자 앤드루 와일스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도서관에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접한 뒤에 평생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4년 현대 수학의 최첨단 이론을 총동원해서 357년 만에 페르마의 정리가 옳았음을 증명해냈습니다. 이 증명은 단순히 문제풀이를 넘어서 서로 연관이 없어 보였던 수학의 여러 분야를 하나로 통합한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페르마가 장난처럼 남긴 한 메모가 결국 수백 년의 세월을 거쳐 현대 수학의 지평을 넓힌 것이었습니다. 17세기 수학의 바통은 이제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이자 수학자로 꼽히는 아이작 뉴턴이 있었습니다. 뉴턴은 1643년 영국의 시골 마을 울스 소프에서 미술가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재혼으로 외가에 맡겨지는 등 고독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이런 환경은 오히려 그가 내성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의 천재로 자라나는 토대가 됐습니다. 학교가 흑사병으로 문을 닫자 고향에 돌아온 그는 약 2년 동안 사색에 잠기면서 미적분학, 만유인력 이론, 그리고 광학 연구의 핵심 개념들을 모두 완성했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을 떠올렸다는 유명한 이야기도 바로 이때 탄생했습니다. 수학의 관점에서 뉴턴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미적분학의 발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적분학은 단순히 새로운 공식이 등장한 수준을 넘어서 인류가 처음으로 움직이는 세상을 숫자로 다룰 수 있게 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 교육 과정의 최종 목적지가 사실상 미적분일 정도로 그 중요성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발견은 치열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독일의 천재 라이프니츠 때문이었습니다. 뉴턴은 자신이 먼저 발견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던 반면에 라이프니츠는 독자적으로 미적분을 발견해 학계에 먼저 발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적분을 누가 먼저 발견했는지를 두고 영국과 유럽 대륙 사이에 자존심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영국의 학회는 뉴턴의 손을 들어주면서 라이프니츠를 표절범으로 몰았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영국은 대륙과의 학술 교류를 완전히 끊어버렸고 그 결과 영국은 이후 약 100년 동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유럽의 변방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영국이 고립된 사이에 독일의 괴팅겐 대학교가 유럽 수학의 새로운 중심지가 됐습니다. 괴팅겐은 수학의 왕이라고 불리는 가우스부터 수학의 모든 분야를 집대성한 힐베르트, 그리고 현대 물리학의 토대를 닦은 에미 뇌터에 이르기까지 인류사의 천재들을 끊임없이 배출했습니다. 당시 괴팅겐은 단순히 한 국가의 대학교가 아니라
전 세계 수학자들이 모여드는 세계 수학의 수도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성의 요람도 정치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앞에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1930년대 독일에서 나치가 집권한 것이었습니다. 나치는 곧바로 모든 대학교에서 유대인들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유대인 학자를 비롯해 정권에 반대하는 학자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한 세대에 걸쳐 쌓아올린 세계 최고의 수학 공동체가 단 몇 년 만에 해체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유럽의 천재들이 대거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수학과 과학의 중심지는 이제 미국이 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치가 내쫓았던 아인슈타인과 폰 노이먼은 미국의 핵무기 개발에 참여해 나치가 시작한 제2차 세계대전에 종지부를 짓게 했습니다. 이처럼 수학의 역사는 단순히 숫자의 기록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거대한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발전한 수학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을 지탱하는 단단한 뼈대가 됐습니다. 수학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본 더 자세한 이야기는 문명의 뼈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 에이스였습니다.